라스트 트럼프 이후의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after the last Trump. 제5편. 그러니까 수달에 걸친 융단 폭격에 의해 동경 시내의 대부분은 폭격 잔해만 남았는데 동경 중심에 있는 황거와 전후 메가더 장군의 집무실이 되는 일본 제1보험본사 건물은 흠픽 하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일본이 결국 항복한 이후로는 통설로서 원자폭탄의 투하가 거론됩니다. 그런데 종래의 폭탄으로 폭격당할 만한 건축물은 다 폭격당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벙커버스터로 지하 건축물까지 폭파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자폭탄 한 번 때리든 종래의 폭탄으로 1000번 때리든 영어에 beat a dead horse 라는 수거가 있는데 말 그대로 죽은 말 때리기 격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방사선에 쌓인 효과가 잘 이해되지 않았던 당시 원자폭탄이 일본 대도시에 수차례 더 터졌던들 일본군과 서민들은 죽을 때까지 싸웠을 것입니다. 또 미군 측에서 보면 만약 원자폭탄으로 종전되리라 생각했다면 일본 해공을 완전히 장악한 후에도 오키나와 전투 등에서 젊은 미군병을 회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럼 답은 일본의 동방전선이 아니라 서방전선에서 찾을 수 있지 아니할까요? 사실상 만주에 주둔했었던 일본 광동군도 보급선 문제로 수개월도 못 버티는 현황, 아마 약탈 등으로 현지 조달하든 서방전선에서 군자물을 동방 쪽으로 빼돌렸다면 1년 정도는 더 버텼을 것입니다. 수년 전 몽골 지역에 노문한 전투가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생략하겠으나 그 전투에서 일본 광동군이 배운 것이라면 극동아 소련군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군이 상당한 투자를 하여 전력을 파워업하지 않는 이상 소련에 밀릴 것이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소련 입장에서 보면 독일군이 동방전선에서 붕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력을 극동 쪽에 조금 뺄 수도 있었지만 아마 일본보다는 베를린 및 헝가리를 포함한 동유럽을 연합군보다 먼저 장악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높았을 것입니다. 연합국들이 모여 포츠담 선언을 공표하였지만 소련과 일본 간에는 선전포고가 없었던 상태였고 외교 및 기타 공사 채널을 통해 무조건 항복이 아닌 온갖 절충안이 왔다 갔지만 미국을 빼고 뒷거래는 무리수였습니다. 1944년 중반쯤 되면 전세는 기울대로 기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던가 툭 건드리면 저절로 무너질 판세였는데 왜 미국은 억지로 태평양 전쟁에 전력을 투입했을까요? 통설도 있고 비주류 학설도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미군의 결정은 대통령이 아니면 그 이하의 통치 지휘 체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루스벨트 대통령의 질병과 사망에 의한 권력 체제의 공백의 부작용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3기에 들어서면서 그의 질병은 악화됩니다. 당시 현행법에서 마약으로 구분되는 암페타민 등의 각성제 및 진통제는 꽤 널리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모 코카콜라에 카페인 대신 코카인이 들어있었다고 했다면 말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질병도 질병이지만 1944년이 되면 그의 나이 62세의 고령입니다. 그쯤 되면 영부인 엘리너 루스벨트가 첫 여성 대통령이라고 할 만큼 실무적인 권력을 휘어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선 측근이 권력의 밸브가 됩니다. 톱 리더십이 부재한 와중에 과거의 정책이 행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변경하려는 자가 없기에 그대로 진행됩니다. 빈틈을 보고 권력의 야망을 가진 자들은 그들이 가진 권력을 윗선에 아무 견제 없이 마음대로 휘둘립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집안 자체가 미국에서 꽤 유명한 군인 가게였으며 그의 부친은 물론 명장을 수명 생성한 혈통이었습니다. 초엘리트만 입학할 수 있는 웨스트포인트에 들어가 성적 1등으로 졸업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측근에서 장군감이라는 평이었고 학교에서는 그를 따르는 팬클럽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일단 웨스트포인트 졸업 후 엘리트용 보직을 받으면서 이전 메가더 장군의 부친으로 도움을 받은 여러 장교 인사로부터 위에서 끌어주고 밑에서 밀어주는 양산을 띠면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37의 대령으로 승진하면서 42보병사단 참모총장의 보직으로 임명됩니다. 그러나 메가더 장군의 30대 시절은 쭉 평탄한 삶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친을 실망하게 하지 않으려 필사적인 노력파였지만 그런 삶은 어렸을 때부터 상당한 스트레스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리 자유롭지 못한 딱딱한 틀 속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따르는 자가 늘자 그는 자존심이 센 엘리트 황태자적인 성품을 갖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를 따르는 자도 많았지만 그와 일하기가 힘들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그를 질투하는 자 혹은 증오하는 자들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시 좌천적 전직도 있었다고 하나 부친과 친분이 두터웠던 퍼싱 장군의 도움으로 엘리트 코스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1차 대전이 터지면서 메가더의 리더십이 발휘된다고 하는데 그의 스타일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나폴레옹처럼 천재적인 전략가도 아니고 브래들리처럼 인정을 갖고 인간관계가 매끄러운 것도 아닌 그럭저럭한 평균 이상의 장군이었다는 평입니다. 유럽 서방 전선에서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은수저 군생활을 하다 보니 조금 우둔한 것인지 아니면 나이브한 것이지 현장 전선에서 무모하게 용감한 행동을 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측근에 전해지는 설에 의하면 이런 기적 같은 경험을 통해서 기독교에 보다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글쎄요, 유명한 여타 장군도 이런 경험을 통해 신의 도구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죠. 하여튼 유럽 서방 트렌치 전선에서 장군의 경험과 1등병의 경험은 하늘과 땅 사이지만 여기서 메가더는 여러 훈장과 함께 준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본토로 돌아와 승승장구 웨스트포인트의 교장직을 수년 지낸 후 필리핀 스카우트 반란을 진압하는데 큰 역할을 하여 최연소 나이로 소장으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수년 후 육군 참모총장직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전역 그리고 필리핀 자치령의 육군 원수로 떡 오르게 됩니다. 여기선 메가더 원수는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그의 가족과 함께 황제처럼 생활하였다고 합니다. 2차 대전이 터지자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극동 아시아 육군 중장 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이쯤 되면 나이도 나이지만 군에서 최고 참인 셈인데 메가더 장군은 군과 정계에 그의 독특한 권력을 직접 아니면 간접적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일단 태평양 전선에서는 육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있는 셈인데 전선이 바다이라 무슨 노땅의 명예직처럼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액션은 유럽인데 자기는 쑥 빼놓고 자기보다 한참 후배인 마샬, 아이젠하워 및 브래들리, 패턴 장군들이 주력으로 움직이니까 본인은 왕따가 된 셈입니다. 미군이 워낙 유럽에 올인하고 있는지라 메가더는 군자물과 전력을 태평양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구걸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나 신규 조총, 기관총, 장갑차 및 탱크가 메가더 쪽에 들어온들 배가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고 흰거 트위들링하고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과 공군을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최고 사령관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합참의장 측근이었던 마샬 장군은 메가더 장군에게 되도록이면 배려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성질이 더럽다고는 하지만 태평양의 중요성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끊고 제5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6편을 기대해주세요. 라스트 트럼프 이후의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after the last Trump. Written and produced by Dan Buraman.